네. 정말 이 라이브 시작함과 동시에 마침 이 중주그룹의 사태가 발생해서 이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 있는지, 또 중국발 금융위기 오는 것인지, 이 그림자 금융은 도대체 무엇인지, 중주그룹의 파산으로 어떤 또 도미노 이펙트가 오는 것인지, 또 한국 경제에도 역시 좀 비슷한 현상이죠. 부동산 PF발 금융부실 문제, 태형그룹 문제, 어, 굉장히 크게 우리 한국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데, 중국의 이 사태는 도대체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좀 정리를 하고 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막 이 소식을 듣고 갖고 있는 그 자료만 가지고 취합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좀 자료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사태가 어떤 것인지 명확히 말씀드려 보려고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중주그룹입니다. 중주그룹이 초과 채무 40조 대 중국의 그림자 금융의 상징처럼 불렸던 중주그룹이죠. 결국 파산 신청을 했고, 베이징 법원에서 이 파산 신청을 받았어요. 수리했어요. 근데 베이징 법원에서 파산 신청을 수리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금 자산이나 이 자산이, 그러니까 중주그룹이 갖고 있는 자산이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 지금의 자산을 다 매각해 버려도, 그러니까 태형그룹하고 좀 다른 거예요. 갖고 있는 자산을 다 매각해도 지금의 채무를 변제할 수가 없다라고 베이징 법원이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파산 신청을 수리한 겁니다. 그리고 만기가 도래한 채무를 상환할 수도 없고, 또 자산이 모든 채무를 상환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파산 신청을 수리한 것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중주그룹인데요. 조금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작년 8월에 여러분 중릉식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이 중릉식탁을 포함한 그룹사가 있는데, 거기 산하에 4개의 자산관리 회사가 이 투자금 지급을 연기하면서 유동성 위기가 불거졌었거든요. 그때 특히 이제 작년 11월이죠. 투자자들한테 사과의 서한을 보냈었어요. 심각한 초과 채무가 있고, 그 채무 상태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경영 리스크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지급 불능을 선언했습니다. 근데 실제 자산 심사를 진행했고, 그 자산 심사 결과 그 총액을 오히려 초과한 그 채무가, 그 채무의 규모가 그 총 자산의 2배가 넘는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에 달하냐면, 우리 돈으로 그 초과가 적어도 40조 4천억 원에서 많게는 47조 8천억 원. 이게 초과 부채인 거죠. 결국 중주그룹이 이 소위 말하는 초과 채무 문제, 이것으로 인해서 파산을 신청한 거고, 그걸 수리한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좀 들여다봤으면 하는 것이 뭐냐면, 중국의 이 중주그룹 문제가 여기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더 확산할 것인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태형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했고, 다음 주에 받아들여질지 아닐지 이게 결정이 될 텐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태형건설 하나로 끝날 것이냐, 우리나라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이 134조 정도가 되는데, 이 134조 정도도 심지어 2023년 9월 기준이에요. 12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부채와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태형건설만 해결된다고 완전히 매듭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까지 이 문제가 확산될까 하는 것이 좀 걱정인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부터 좀 여러분들께, 아마 여러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시는 내용이겠죠. 중국의 기본적인 그 숨겨진 빚이죠. 그림자 금융. 이게 어떤 상황인지 그 실태를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자, 이 자료가 뭐냐면요. 중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걱정, 근심이 뭐냐. 일단 미중 간의 그런 패권 전쟁, 그 관계가 가장
중국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대외적인 상황인 거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 그 밖에 두 번째로 중국 경제에 가장 우려되는 점이 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역시 두 번째가 local government implicit debt. 그러니까 이 implicit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러니까 숨겨진 부채란 뜻이죠. 누구의? 지방 정부의. 그러니까 숨겨지지 않은 빚도 있고 숨겨진 빚도 있는데 이 숨겨진 빚이 상당히 우려스럽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골드만삭스의 조사예요. 자, 역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이 숨겨진 부채가 어느 수준이냐? 여기 보시면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이 Official Central Government Debt 이것은 공식적인 중앙정부 부채고 여기 또 회색은 공식적인 지방정부 부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래프로 보시면 이 하단에 있는 하늘색과 이 그림자색, 회색 이게 말 그대로 알려져 있는 이미 드러나 있는 빚인 거예요. 공식적인 빚. 그러니까 오피셜 빚이 있고 오피셜 빚 말고 implicit 숨겨진 부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 금융이라는 거죠. 그 그림자 금융이 이 위에 있는 겁니다. 짙은 파랑색과 녹색. 근데 짙은 파랑색은 중앙정부의 숨겨진 부채고요. 더 중요한 것은 초록색.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 뭐 이것저것 다 늘어나는 건 사실입니다만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구나.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앙정부의 공식적인 빚이 있고 지방정부의 공식적인 빚이 있는데 그걸 제외한 비공식적인 빚 LGFB 이미 제가 제 채널을 통해서 23년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습니다만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 LGFB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그림자 금융의 핵심이에요.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러면 부채의 구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념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광의의 정부 부채가 있어요. 근데 광의의 정부 부채가 있는데 그 중에 공식 정부 부채가 있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피셜한 정부 부채에는 중앙 정부의 오피셜 빚이 있고 지방 정부의 빚이 있는 거예요. 여기 왼쪽에. 근데 중요한 건 implicit 암묵적인 정부 부채가 있어요. 그 중에 일부는 중앙 정부의 암묵적 빚이 있고 또 지방 정부의 빚이 있는데 특히 이 중앙 정부의 빚은 주로 정책은행이나 중국철도가 대부분이야. 그죠? 정책은행이나 중국철도. 그러니까 이것은 암묵적 빚의 성격은 있지만 그러나 이게 위험하다고까지 느껴지기는 않는 상황인 거죠. 상대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방정부가 짊어진 암묵적 정부 부채의 규모가 가장 많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죠?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식 빚, 그리고 중앙정부, 암묵적 빚, 지방정부의 암묵적 빚.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지방정부의 암묵적 빚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아요. 심지어 이 정도는 공식적인 정부 부채 60조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 지방정부의 숨겨진 빚이 뭐예요? 그게 LGFB예요. 그러면 LGFB가 도대체 뭐냐? 제가 설명은 드린 바 있습니다만 또 설명드려 볼게요. 자, 지방정부가 은행한테 암묵적으로 보증을 해요. 이건 암묵적인 보증이에요. 암묵적으로 내가 보증해 줄 테니까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 LGFV가 이겁니다. 지방정부 Financial Vehicle 융자 플랫폼인 거예요. 여기다가 은행아 여기다가 돈 좀 대출해 줘. 채권 투자 좀 해. 얘네가 채권 발행하면 이 채권 좀 사줘 이거예요. 그리고 이 은행과 금융시장에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대신 이 지방정부가 암묵적으로 보증을 하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방정부는 그 자금을 투입해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한다든가 도시건설 같은 거, 뭐 댐이라든가 도로건설, 뭐 각종 토목건설,
뭐 상업용 부동산, 주거용 부동산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젝트를 임해요. 그럼 수익이 회수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수익이 회수되면 그 돈을 갚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부동산 PF랑 비슷한 거죠. 결국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을 통해서 빚에 의존해서 인프라 프로젝트를 단행하고 그 인프라 프로젝트 이후에 소위 분양이 다 되면 그 수익을 회수해서 부채를 갚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법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진 빚의 성격은 아니니까 공식적인 빚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정부 융자 플랫폼을 폼이 지고 있는 이 플랫폼이 지고 있는 빚의 성격이 거대하다는 거죠. 근데 건설 경기가 어떻습니까? 안 좋죠. 인프라 프로젝트가 제대로 수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갚을 수 있는 빚이에요. 갚을 수 없는 빚의 성격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LGFB의 구조예요. 근데 지금부터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랑 좀 비교해서 말씀드릴게요.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무디스가 보기에도 중국 경제가 앞으로 신용 등급이 조정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스탠스를 바꿨다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중국의 부동산 산업, 건설 산업이 그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GDP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건설 산업이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 한 중국 경제가 다시 회복되기가 어려운 구조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가 앞으로 24년 연내에 경기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중국 경제는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수익형 사업이 수익을 이룰 수 있고 이제 빚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건데 매우 안타깝게도 23년에 시작된 이 부동산 경기 침체가 24년까지 회복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금리를 인상했다가 이제 금리 인하를 준비하는 과정이죠. 근데 중국은 금리를 인상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제로금리,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정책금리를 제로금리로 오히려 낮춰왔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라는 걸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렸는데도 물가가 마이너스 물가 상승률이니까 디플레이션 상황이고 부동산 경기가 더 침체돼 있으니까 금리를 인하해서 경기를 부양시키거나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를 잡거나 그죠? 물가를 끌어올리거나 그죠? 금리를 인하해서 물가를 올려야죠. 하거나 혹은 금리를 인하해서 중국의 부동산 경기를 회복시키거나 할 만한 카드가 없어요. 총알이 없단 말이에요. 없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해요?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국은 유동성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만한 그 시그널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료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의 부동산 경기인데요. 경기 자체가 23년 들어서 계속 꼬꾸라지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도 그렇지만 부동산 경기가 사실 이렇게 추락하는 구조이고 기존 주택가격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을 보시면 빨간색 보세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이 빨간색은 좌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0, 계속 0 밑에 있으니까 뭐 하는 거죠? 계속 부동산 경기가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그래프는 뭐냐면 주택가격이 하락한 도시가 몇 퍼센트나 되나 보시는 것처럼 90%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수많은 도시 중에 주택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지역은 10%가 안 되고 90%가 넘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라도 상승한다는 것이 아니라 보합 같은 경우는 하락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락한 도시만 해도 90%가 넘으니까 전반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국면이에요. 이런 국면에서 중국은 금리 인하의 카드도 없고 지금 물가 상승률도 마이너스니까 금리를 사실은 적극적으로 인하해서 적정 물가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물가이니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기 위해 노력한 건데 중국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당장도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겠구나라는 그런 가정을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 차례 보여드렸습니다만 중국의 100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신규 주택 판매가 계속 줄고 있고요. 중국 주택 가격 지수도 이렇게 L자로 꼬꾸라지고 있고요. 이런 현상이 23년 말까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회복되기도 어렵고 또 지금 시작했던 중추그룹 이외에 다른 또 그림자 금융의 성격의 기업들이 주로 건설사나 금융사가 건설사는 경기가 안 좋으니까 파산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설사가 돈을 갚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금융사도 부실해지는 것이고 특히 이 그림자 금융 성격으로서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고 자금을 지원해줬던 이 중추그룹 자체가 상징적으로 과다채무로 파산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역시 중국의 금융시장이 더 경색될 수 있고 그러면 더 중국 경기가 제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침체되는 경로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일단 녹화는 마무리하고요. 여러분들께 질의응답 좀 받으면서 다음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